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익형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지난 시간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 먼저 익형의 정의에 이어서 이 익형의 형상이 공기역학적 특성 CL, CD, CM 즉 양력계수, 항력계수, 피칭 모멘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제일 먼저 캠버의 효과, 즉 대칭형 익형 같은 경우에 양력계수가 쉽게 말해 대칭이니까 받은 각이 0도일 때 CL도 0도겠죠. 근데 이게 캠버가 즉 휨이 생기는 거죠. 휨이 이렇게 생기게 되면 그 양력계수가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잘 알 수 있는 사항. 대신 반면에 이 기울기, 얘들의 기울기,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압축성 유동에서 이 기울기는 2파입니다. 이 기울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우린 CL을 이렇게 쓸 수 있죠. 2파이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 L은 제로. 요 지점, 즉 양력이 캠버 익형에서 양력이 0이 되는 받음각을 제로 리프트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부르고 관계식은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 항력계수에는 마찬가지로 이 앞에서 바라봤을 때 캠버가 있다는 얘기는 점점 이 앞에서 단면적이 이렇게 좁아진다는 의미가 되니까 동일한 받음각에서 항력이 증가하는 형태로 나오게 될 겁니다. 두께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선형 구간, 쉽게 말해서 2파이 알파가 유효한 구간에서는 자, 지금은 대칭형 익형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두께가 두꺼워진다 해서 양력이 더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 두께가 영향을 주는 건 고받음각 구간입니다. 받음각이 넓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실속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다시피 좀 더 실속이 느려진, 즉 익형 위에 어떤 유동의 박리 현상이 좀 더 늦게 발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얇다고 좋은 게 아니고, 물론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항력도 같이 증가를 하죠. 항력이 이렇게 증가를 하니까. 그래서 낮은 받음각에서 항력이 크게 증가하는 이런 현상을 항력이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받음각, 즉 선형 영역을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영역을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적절한 두께가 필요하다. 자, 제일 아래 그림을 보면 두께의 비, 코드 길이에 대해서 두께의 비가 약 요 지점,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그 CL max, 즉 최대 양력 계수가 아주 큰 영역이 존재하고, 또 너무 두꺼워지면 오히려 좀 안 좋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적의 두께인 12%에서 한 15% 정도의 익형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익형의 근본적인 특성으로서 이 앞쪽에 리딩 엣지 석션 프레셔에 대한 얘기를 했죠. 즉 받음각이 일정하게 이렇게 있을 때 유동이 요 구간을 이렇게 휘어가면서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고, 압력이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고 어떤 피크를 이룬 후에 다시 압력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지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위아래의 압력의 차이가 양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요 면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양력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 면적이 받음각이 커질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또 이 압력이 기본적으로 변화하는 그레디언트, 기울기입니다. 어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뭡니까? 앞으로 갈수록 즉 x가 이렇게 커질수록
압력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이걸 adverse 역압력 구배라고 부릅니다. 반대란 얘기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adverse 한 거니까 reverse가 아니고, 그죠? 그냥 반대라는 의미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역압력 구배. 또 dp dx가 0보다 작은 것을 순압력 구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쓰면 favorable pressure gradient. 자, 확실하죠. favorable. 좀 선호되는 압력 구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압력 구배가 발달했을 때 경계층에 박리가 훨씬 빨리 일어나는 것이고, 순압력 구배, 즉 압력이 점차적으로 x로 갈수록 낮아지는 구간에서는 유동이 좀 더 모멘텀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멘텀을 획득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경계층, 물체 표면에 발달한 경계층이 좀 더 표면을 오랫동안 붙어서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프레셔 그레디언트, 이걸 결정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 앞쪽에 곡률 또는 두께의 변화,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캠버, 두께, 그 다음에 리딩 엣지에서의 곡률, 이런 것들이 유동 특성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이 익형이 어떤 유동 조건, 크게는 이 레이놀즈수 효과인데, 지금 우리는 저속만 다루고 있으니까 마하수의 효과는 지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마하수의 효과는 우리 고속공기역, 다음 학기 고속공기역학에서 이렇게 다루게 됩니다. 자, 레이놀즈 수의 효과 어떻습니까? 이 왼쪽 그림에서 보면 캠버드 익형에 대해서 지금 양력 계수는 뭐 여기 동그라미나 네모나 거의 선형 구간에서는 거의 겹쳐 있습니다. 그죠? 요 끝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력 계수는 항력하고 자, 받은 각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5도다. 그러면 항력이 미치는 영향, 양력이 미치는 영향 거의 없는 거죠. 그죠? 사인 15도. 뭐 이렇게 보면 되니까요. 그죠? 자, 모멘트, 또 크게 결정짓는 이 피칭 모멘트, 이것도 이 레이놀즈 수하고 큰 영향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항력 계수, 항력 계수는 이 레이놀즈 수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는데, 항력 계수가 커지면 항력 계수 값 자체는 떨어집니다. 항력이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수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이 항력 계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레이놀즈 수는 기본적으로 이 표면에 경계층의 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이 경계층이 결국에는 마찰 항력 계수를 바꿔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놀즈 수는 항력 계수에 크게 largely effective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했고, 이 경계층을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위해 경계층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이 그림은 유체역학 책에 있는 그림인데 매우 유체를 깊이 공부하려면 이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계니까 이 바닥면에 어떤 판이 이렇게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판이 이렇게 쭉 있고, 이 판 위에 플레이트죠. 긴 평판입니다. 평판이 이렇게 있을 때, 평판이 시작하는 곳에서부터 경계층 두께가 이렇게 점점 두꺼워집니다. 자, 우리가 컨티뉴어티를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 잘라가지고 평판이 이렇게 있고, 평판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경계층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리고 요만큼을 우리가 컨트롤 볼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들어온 유량은 똑같은데 이쪽으로
즉 경계층의 모양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속도 분포가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도 이런 분포를 가지게 되겠죠. 네.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점점점 경계층이 두꺼워진다는 얘기는 요 기울기가, 자, 여기는 속도가 자유류의 속도일 거고 바닥면에서는 속도가 항상 0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영역이 똑같은 유량이 흘러가는데 요 선이 유선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 유량이 똑같이 흘러가는데 요 두께가 두꺼워졌다. 경계층의 두께가 두꺼워졌다. 이 얘기는 이 기울기가 점차적으로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유동이 처음에는 램이나 층류의 형태로 이렇게 흘러가던 유동이 어떤 이유로 표면에 이 세상에는 완벽한 대칭이란 없으니까 어떤 교란 성분이 점차적으로 막 증폭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막 좀 불규칙한 유동이 생기다가 완전하게 불규칙한 유동, 그걸 우리가 터뷸런트, 난류 유동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저 도심 한복판 이런 데 가면 그 음악 분수 뭐 이런 거 본 적 있죠. 음악 분수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자, 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오고 약간 경사진 면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올 때 뒤쪽에서 이 조명을 비춰가지고 알록달록 예쁘게 만든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위쪽에서는 물이 반듯하게 내려옵니다. 물이 반듯하게 내려오는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막 이렇게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그 조명을 이렇게 잘 다루면 아주 예쁜 모양을 만들어 내기도 하죠. 그죠? 또 이런 건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수도꼭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물을 이렇게 조용하게 틀어 놓으면 이 입구에, 수도꼭지 입구에서는 물이 요 반듯하게 이렇게 나오다가 좀 있으면 이렇게 막 흔들려 가지고 이렇게 막 번지는 이런 모양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동이 어떤 흐름을 가지기 시작하는 요 영역은 레미나라는 말이 층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말로 층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듯반듯하게 위로 내려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층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매우 규칙적인 유동이 존재하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난류로 천이가 됩니다. 트랜지션이라고 부르죠. 자, 천이가 되고 나면 그 이후의 유동은 난류입니다. 말 그대로 어지러울 난입니다. 매우 어지럽다는 얘기죠. 비행기 타면 터뷸런스, 그죠? 비행기가 막 떨리는데 터뷸런스를 만나서 난기류 이런 걸 만나서 흔들린다, 뭐 이런 안내방송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층류와 난류의 기본적인 특성을 이렇게 보면, 자, 층류는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시면 자, x축은 속도, 자유류 속도를 b로 한 거고 y는 델타, 이 델타는 경계층 두께입니다. 경계층 두께로 묻혀놓은 겁니다. 실제로 난류 영역이 경계층 두께가 굉장히 많이 두껍습니다. 층류에 비해서. 근데 그 둘을 똑같은 1로 이 스케일을 맞춘 겁니다. 그랬을 때 모양을 보면 층류의 모양은 이 라인이고 난류의 모양은 이 빨간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기울기가 보면 du dy의 램이나 층류의 기울기하고 du dy의 터뷸런트의 기울기, 어느 게 훨씬 큽니까? 터뷸런트의 이 기울기가 훨씬 크죠. 자, 그래서 우리 쉬어 스트레스는
shear 스트레스는 점성계수 곱하기 du dy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shear 스트레스 말 그대로 스킨 프릭션 마찰력이죠. 마찰력은 난류 유동이 훨씬 큰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난류 유동이 발생했다. 이 얘기는 마찰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일부러 난류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 난류 유동의 속도 분포를 실제로 보면 요 까만 선들입니다. 이렇게 어느 한순간을 딱 찍어가지고 그때의 속도를 보면 아무 규칙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얘를 사진으로 치자면 한 수천 장을 찍어가지고 평균을 딱 내보면 여기 이 빨간 선처럼 어떤 규칙이 있다는 것이고 그때의 모양이 요런 모양입니다. 자, 그게 요 밑에 그려놓은 요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면 난류가 훨씬 크다라는 것이고 또 이 평균적인 유동, 즉 순간적인 유동이 아니고 평균적인 난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를 보면 총 한 4가지 정도의 층을 이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걸 이걸 자세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U 플러스 Y 플러스 자, 이 플러스는 지금 정의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떤 무차원화 시킨 양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점에서든 이 난류 경계층의 속도 분포는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밑바닥 영역은 비스코스 서블레이어 점성 저층 점성 저층을 이룹니다. 근데 이 영역은 표면에서 매우 가까운 영역이겠죠. y가 0이니까 여기는 층류 유동이 있습니다. 매우 얇은 층류 유동이 여기 존재하는 것이죠. 이 층류 경계층에서는 경계층 끝까지 두께 끝까지 층류 저층을 층류 유동을 이루는데 요건 진짜로 얇은 층입니다. 뭐 1mm도 0.1mm 정도 되려나 그 정도의 매우 얇은 층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직선 모양 여기 로그입니다. 직선의 영역이 있다고 해서 요걸 로그 레이어 로그층이라고 부르고 또는 오버랩 레이어라고도 부릅니다. 자, 어쨌든 이걸 지금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이런 규칙이 있는 어떤 영역 평균 유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도 만들고 아주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전혀 규칙이 없는 것 같지만 나름의 규칙을 갖고 있는 유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난류 경계층의 마찰력이 훨씬 크다라는 것 하나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난류가 된다는 것은 또 혼합이 잘 일어난다. 혼합이 증대된다. 또는 에너지 전달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는 어떤 걸로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제가 커피를 믹스 커피를 자주 마시는데 뜨거운 물을 받아 놓고 컵에 뜨거운 물을 받아 놓고 믹스를 붓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거나 하면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믹스가 잘 안 녹습니다. 정지에 있는 물에 대해서는. 근데 내가 숟가락을 가지고 이놈을 젓습니다. 그건 뭐 하는 행위냐면 난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이 물을 난류로 만들어 가지고 믹스가 빨리 녹도록 만드는 겁니다. 흔든다고 해서 흔드는 행위로 빨리 녹는 것이 아니고 유동이 난류로 되기 때문에 빨리 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 특성, 전달 특성, 이걸 조금 더 정확한 말로 전달 특성이라고 부르는데, 전달이 잘 일어납니다. 열도 이 난류 유동에서 훨씬 잘 전달이 일어납니다. 그만큼 이게 유동이 빨리 이렇게 막 자기 자체의 막 운동들을 막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던 에너지나 운동량 이런 걸 주변에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난류의 매우 중요한 특성인데, 이 특성이 이 익형에도 주되게 활용이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난류 유동에 대해서 왼쪽 그림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뭐 이런 게 이제 난류 모델입니다. 어떤 실제 자연 현상을 CFD로 풀기 위해서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그걸 가지고 K 플로 뭐 이 에디슨에 있는 솔버입니다. 요거 가지고 유동이 완전하게 난류다라고 하면 경계층이 이런 형태로 두꺼워집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근데 똑같은 유동 조건인데 우리가 천이 트랜지션을 고려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이 평판이 시작되는 곳에서는 레미나로 아주 얇은 층이 이렇게 발달했다가 이게 트랜지션이 요 구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두께가 더 빨리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겠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와 많이 가까운 현상이 되겠고, 이걸 여러분들 X포일 이런 걸로 잘 풀 수 있게 됩니다.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인간동력 항공기 이런 걸로 풀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참고로 해서 예제 같은 거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경계층이 이렇게 두꺼워진다.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스톨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에어포일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스톨이 있습니다. 하나는 리딩 엣지, 즉 선두부에서 경계층이 표면에서 떨어지는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익형 형상에 따라 다른데 트레일링 엣지에서부터 실속이 일어나는 스톨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리딩 엣지에서 스톨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그림을 보면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2도입니다. 바든각 2도일 때는 이 유선이 요 표면을 따라서 반듯반듯하게 잘 흘러갑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이죠. 근데 이제 바든각을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5도, 10도 이 정도로 알파가 5도일 때, 10도일 때입니다. 점점 위에서 이 곡률이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선두부는 압력이 높아지겠죠. 이 앞부분은. 근데 이놈은 다시 대기압으로 환원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만큼 다시 높아지겠죠. 이때 양력은 증가를 할 거고. 그래서 이때는 그 streamline upward deflection at leading edge. 요 곡률이 점차적으로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15도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해놨는데 15도보다 조금 낮은 각도에서는 유동이 대체적으로 앞부분, 이 앞부분에서 유동이 붙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15도가 조금만 높아지면 뭐 이건 익형마다 다 다르죠. 15도인지 뭐 14도인지 16도인지. 근데 이건 이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15도를 딱 넘어서는 순간 이 유동은 갑자기 이 선두 부분에서 갑자기 유동이 확 떨어져 버리게 나가게 됩니다. Suddenly separate from the leading edge. 즉 이 앞부분에서 얘가 갑자기 이래 떨어지니까 유동이 자 15도일 때는 압력 분포를 보면 윗면의 압력 분포가 곡률이 아주 큽니다. 곡률이 아주 커서 압력 계수가 확 낮아졌다가 요렇게 찾아오고 요렇게 기울기는 물론 상당히 크겠죠.
요런 변화를 가지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유동이 붙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동이 이렇게 박리가 돼 보면 여기에서 더 높은 곳까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요런 압력 분포를 나타내게 됩니다. 여기에선 유동이 뺑글뺑글 도니까 압력이 대체적으로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압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는 양력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체로 이와 같이 선두부에서 스톨이 일어나는 것은 주로 얇은 익형에서 주로 박리가 많이 일어나요. 우리 앞쪽에서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실속이 지연이 되는 것을 이렇게 봤었습니다. 대체로 이게 10%에서 16% 정도의 두께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핵심적인 특징은 갑작스러운 리프트 드랍. 리프트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도를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살짝 낮을 때는 매우 큰 양력 계수 값을 갖고 있다가 이놈이 조금만 높아지면 급격하게 양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죠. 절대 항공기는 15도에서 날면 안 되겠죠, 이 경우에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면 그 기준은 뭐 조금씩 다르지만 요 근방 몇 도, 한 10도 이상 요런 데 되면 이 스톨 경보를 합니다. 스톨을 알려주는 거죠. 얘가 실속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요 조종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스톨 경보가 잘못돼 가지고 뭐 사고가 이렇게 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적절히 두꺼운 날개 익형들은 트레일링 엣지에서부터 세퍼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뭐 모양은 똑같죠. 5도, 15도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유동이 리딩 엣지에는 유동이 이렇게 붙어서 오다가 이 트레일링 엣지에서부터 이렇게 박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더 높아지면 점점 앞으로 박리가 날라오겠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트레일링 엣지가 일어나면 스톨이 소프트하게 일어나고 일반적으로 더 낮은 CLmax를 가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주 높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CLmax 값을 가지려면 얇게 만들어야 되고 그에 비해서 이 약간 두꺼운 익형들은 CLmax가 약간 낮은 그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낙하 4412 즉 캠버 특성은 44로 똑같고 하나는 12%고 하나는 21%짜리입니다. 보면 받은 가격이 증가할수록 쭉 이렇게 두께가 달라도 요 선형 구간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쭉 증가를 하다가 얇은 놈은 12%짜리는 1.6 이상까지 이렇게 CLmax가 있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낮아집니다. 근데 두께가 21%가 되면 요 높이는 CLmax 값은 낮아지지만 스톨이 발생하더라도 양력의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낮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프트 스톨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를 하자 보면 thin airfoil은 리딩 엣지 스톨이 생기고 두꺼우면 트레일링 엣지 스톨이 생깁니다. 근데 thin airfoil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CLmax를 얻을 수 있지만 적절하게 뭐 한 10%에서 한 15% 두께 되는 이런 놈들이 여기서 말하는 thin입니다. 이런 놈들은 CLmax를 더 높일 수 있지만 급격하게 스톨이 생기면 매우 급격한 양력의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리딩 엣지 스토리 발생하는 이런 놈들은 민항기에 주로 사용되지 못하고 주로 약간 두꺼운 익형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민항기에 사용되는 이유가 됩니다. 근데 거꾸로 CLMAX를 크게 할 수 있는 틴 에어포일은 주로 이제 군용기들, 기동성이 필요한 놈들, 이런 놈들은 틴 에어포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일부러 스토를 만들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밑에 책의 그림 4.30 여기 보면 이 모양이 나카가 아니고 나사입니다. 나사 LS 익형이라고 불리는 놈인데 0417 두께가 17% 짜리입니다. 이 놈은 매우 큰 양항비를 특징으로 하는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최신의 익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놈은 로스피드 익형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이런 놈들은 저속에서 사용되는 놈인데 주로 장기 채공 항공기 뭐 이런 놈들 우리 고고도 무인기 여러분들 들어봤죠? 헤일이라고 부릅니다. 하이 엘티튜드 하이 엘티튜드 롱 엔듀런스 엔듀런스가 뭡니까? 채공 시간입니다. 그죠? 고고도에서 롱 인듀런스 채공 시간이 긴 고고도 장기 채공 무인기 요즘 특히 군용 무인기는 이 특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동안 떠 있는 게 중요하죠. 그죠? 2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늘 위를 정찰합니다. 특히 요즘 같이 뭐 북한이 미술 쏘고 이럴 때면 최근에도 뭐 심심하면 날라왔는데 뭐 프레데터 이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프레데터 같은 놈들이 하늘에서 오랜 시간 떠 있으면서 정찰을 하는 거죠. 미술 발사장 주변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용도입니다. 이런 항공기에 이 인듀런스에 큰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CL 2분의 3승 CD입니다. 그 사실 뭐 이거랑 여러분들 그 비행동력학 지금 배우고 있죠. 그런 거 비행역학 이런 걸 보면 항공기가 채공 시간에 관한 식을 여러분들이 쭉 유도를 해보면 이 변수가 나옵니다. 이놈에 비례한다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느냐 레인지라고 부르죠. 그죠? 채공 거리입니다. 요거는 뭐에 비례하냐면 CLCD에 비례합니다. 즉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양력과 항력의 비라고 부르죠. 양항비. 이놈에 비례합니다. 그럼 뭐 사실 위에 하나는 2분의 3승이 더 있으니까 양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되고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는 똑같은 양력일 때 항력이 더 낮으면 양항비가 높고 항력이 일정할 때 양력이 더 높으면 양항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양항비가 항공기의 특성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놈입니다. 그 놈을 이 익형이 통상적인 낙하 익형에 비해서 한 50% 이상 이렇게 증가를 시킬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유동을 어떻게 보면 이 앞부분에 요 곡률의 레디어스입니다. 그죠? 요 휘어진 요거의 반경으로 따지면 라지 큰 곡률 반경을 가진다. 거의 훨씬 뭉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곡률은 낮은 거죠. 그죠?
자, 앞을 이렇게 뭉툭하게 만들고, 통상적으로는 이게 낙하 0012나 뭐 이런 놈들은 이 곡률 반경이 코드의 한 2% 정도 되는데, 이놈은 한 8% 정도 되도록 뭉툭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항이 훨씬 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앞쪽에 가속 효과 이런 것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낮은 항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트레일링 엣지를 커스프하게. 요건 무슨 말이냐면 트레일링 엣지를 요렇게 어떻게 보면 요 밑면을 요렇게 오목하게 요를 만들면서 여기서 캠버로 보자면 캠버 효과를 일부러 이렇게 약간 뾰족하게 만들어서 캠버 효과를 더 심어주는 효과가 됩니다. 트레일링 엣지 부분에 이걸 통해서 실속 특성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앞부분 특성 때문이겠죠. 요것 때문에 30% 더 높은 CLmax 최대 양력 개수값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요 앞쪽에는 램이나 유동, 요 뒤쪽은 터뷸런트 유동, 즉 측류 익형의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요 네모가 낙하 241입니다. 캠버가 24이고 두께가 12%인 놈이고 그 다음에 위에 동그라미가 LS0417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네모를 보면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 됩니다. 이놈은 캠버가 요 커스프 트레일링 엣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 캠버가 더 있는 효과를 가져가지고 요 더 위에 요런 그래프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모양을 가집니다. 자, 여기에 보다시피 이놈도 리딩 엣지에서 스톨이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조종하기가 쉬운, 즉 고고도 무인기 같은 놈은 그냥 떠가지고 그냥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는 조종의 성층권 이런 데는 또 공기가 또 조용하기도 하죠. 그런 곳에서는 리딩 엣지 스톨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와 같이 양항비 특성이 좋은 놈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 모양은 기본적으로 슈퍼 크리티컬 에어, 이건 뭐냐면 슈퍼 크리티컬 뭐냐면 이 날개 위에서 충격파가 생기는 유동. 그러니까 요거는 고속 익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장거리 민항기들은 마하수 0.8, 0.85 뭐 이 정도 되는 아주 고속에서 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충격파를 약간 발생시켜 가지고 아주 큰 양항비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때 쓰는 익형이 슈퍼 크리티컬, 그러니까 아음속과 초음속의 경계쯤 있는 그런 익형이 됩니다. 그런 놈들을 이런 모양, 좀 더 그런 놈들은 앞쪽이 더 평탄합니다. 그 막대기처럼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근본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같은 특성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양력을 높이고 항력을 최소화해 가지고 에로바디를 극대화한 것이 요즘 사용되는 저속 익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캠버를 더 심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앞쪽이 뭉툭하고 이렇다 보니까 여기 보면 4분의 C, 즉 일반적으로 저속 익형의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인 쿼터 코드 기준으로 낙하 2412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문제는 요 나사 LS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값을 가집니다. 대체로 일정하다 치더라도 요 차이가 크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익형이 항상 이만큼의 피칭 모멘트를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만큼의 피칭 모멘트를 뭔가 보상해 줘야 되겠죠. 뭐가 보상을 해줍니까? 꼬리 날개가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모멘트가 크면 클수록 꼬리 날개의 역할이 중요해지니까 더 큰 꼬리 날개를 써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어떤 형상이 이를 보상해 줘야 돼. 그래서 에어로다이나믹 센터에서 피칭 모멘트가 작은 거, 요거는 이제 조종성 면에서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익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전에 한 얘기와 똑같은데, 이 익형을 현대에는 맥시멈 티크니스의 위치, 우리가 뭐 낙하 뭐 2412 이런 거 할 때 이놈이 맥시멈 캠버의 위치를 나타내는 놈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최근이라보다 이런 연구한 것도 뭐 수십 년이 되는데, 맥시멈 thickness, 최대 두께의 위치, 이건 리딩 엣지 레디어스를 키우는 거하고 동일한 얘기인데, 최대 두께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두께가 점점 넓어지는 영역, 즉 쉽게 말하면 유동이 가속되는 구간을 더 키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놈은 압력 구배와 연관되고, 이 압력 구배가 결국엔 트랜지션 포인트, 즉 측류 익형의 특성이란 얘기입니다. 트랜지션 포인트를 바꾸게 된다. 그래서 낮은 레이놀즈 수 유동에서 매우 중요하다. 낮은 레이놀즈 수 유동이란 고고도 무인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높은 고도에서, 그러니까 밀도가 매우 낮아지겠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가 낮아집니다. 거기에다가 속도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레이놀즈 수 환경이 생기게 되겠죠. 고고도에서. 그죠? 그 고고도 무인기 익형은 로 레이놀즈 넘버 에어포일에 해당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두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왼쪽에 이 그림을 보면, 자, 이 두께 모양을 한번 보시죠. 자, 앞부분에서 최대 두께가 있는 것에서 점점 두께 위치가 이쪽으로 바뀌어가고 있죠. 이놈은 딱 중앙에서 최대 두께를 발생하도록 만들어 놓은 놈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까만색 선이 양력계수의 모양입니다. 이 두께가 뒤로 갈수록 최대 양력 계수는 지금 줄어들고 있죠. 최대 양력 계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스톨 특성이 좀 좋아집니다. 반면에 그래서 양력 특성은 좀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는 건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최대 양력 계수는 들지만 실속 특성이 좋아진다. 그런데 항력 계수를 보면 이 CD가 처음에 앞부분에 있는 놈은 요 앞쪽에 이렇게 항력 계수가 요 정도 레벨이 됩니다. 근데 이 두께가 뒤로 가면 갈수록 항력 계수가 매우 낮아져 가지고 드랙 버켓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력이 실제로 이렇게 하면 항력 계수를 절반 이상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것이죠. 두께가 뒤로 갈수록. 그래서 양항비로 보면 이놈이 두께가 뒤에 있는 놈이 훨씬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50%는 좀 오반데, 그래서 최적의 한 40%, 최대 두께가 한 40% 정도 있는 이런 놈들이 최적의 모양이 된다. 그래서 이 익형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캠버를 어떻게 주느냐, 두께를 어느 정도로 어떤 위치에 주느냐, 앞부분에 리딩 엣지에 요 공류를 어떻게 주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유동 특성이 다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이 공력 특성들이 다 다른 것이죠. 그러면 그 특성들에 맞는 내가 원하는 어떤 성능에 맞는 익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이미 대부분이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그걸 활용을 하면 되고,
그건 제가 드린 자료라든지 뭐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유동 세퍼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림들을 이렇게 나타낸 것들인데요. 자, 플로우 세퍼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어드버스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두 개가 매치되는 것인데, 얘가 낮은 바든각에서 나사 LS0417이네요. 바든각이 0도일 때 모양을 윗면의 모양을 보면 자, 여기는 CP, 이게 CP죠. 압력계수. 이건 뒤집어 놓지 않았네요. 이건 1이니까 요 선두부에서 정체점에서 1의 값을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쭉 압력이 낮아집니다. 그죠? 리딩 엣지 앞쪽에서. 그러다가 이게 곡률이 평탄해지면 여기서 점차적으로 천천히 압력이 바뀝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당 부분 요 두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바뀌어다가 다시 자유류 값으로 복원이 돼야 되니까 압력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 커스프 되어 있으니까 딱 0이 되지 못하고 뭐 어떤 양의 어떤 압력값을 조금 높은 압력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바든각이 지금 18도네요. 18.4도가 돼서 실속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이때는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pressure distribution with separation 박리가 생기면 압력의 피크가 낮고 급격한 압력의 증가가 있죠. 압력이 증가돼 가지고 실속이 있는 영역에서는 거의 일정한 압력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고 근데 거의 그래서 뭐 앞에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여기 세퍼레이션이 생기기 직전의 압력을 보면 압력이 크게 마이너스 거의 9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즉 압력이 매우 낮아져서 유동이 가속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 9까지 떨어졌다가 매우 기울기는 크지만 점차적으로 얘에 비해서는 점차적으로 압력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상태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 면적이 양력 계수에 해당되니까 그래프로 이렇게 보면 양력에 상당한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이 양력 attached flow, separated flow 그것을 요 주변에 면에 수직한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해둔 것이고 자, 그래서 attached flow는 이와 같이 압력이 변화하는 데 비해서 separated flow는 요 부분, 저 앞부분에서는 압력이 이렇게 압력이 바뀌다가 여기서 압력이 거의 일정한 값을 이렇게 길이가 일정한 이런 모양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플로우 세퍼레이션이 생기면 항력은 굉장히 커지고 양력은 크게 감소하게 된다. 이게 뭐 압력의 적분이 양력과 항력을 결정하니까요. 그죠? 그래서 항력이 증가하고 양력이 줄어드는 이걸 뭐 구체적인 압력 분포의 사례. 여러분들 이걸 이제 X 포일이나 뭐 그 에디슨 CFD 뭐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압력 분포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압력 분포를 보고 내가 원하는 그 압력을 획득할 수 있겠는지 이런 것들을 좀 뭐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예제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 이 앞쪽에 우리가 익형의 특성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이 어떤 익형의 품질, 도대체 좋은 익형이란 무엇인가? 를 두 가지 척도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먼저
lift to drag ratio, 양항비입니다. 그죠? 양력과 항력의 비율, 양항비. 그리고 또 하나는 최대 양력 계수, CLmax. 자, 이 얘기는 같은 양력에 대해서 항력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항공기 설계 과정을 생각해 보면 항공기가 이렇게 있을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뭘까요?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놈의 무게입니다. 연료 무게 또 쭉 바뀌겠지만 일단 이륙할 때 무게가 가장 높죠. 지금 우리가 항공기가 난다는 것은, 순항한다는 것은 이 웨이트하고 이 날개가 만들어내는 리프트가 일정하다는 거죠. 같다는 거죠. 순항한다는 것은. 그죠? 그러면 순항할 때 웨이트가 정해져 있고, 그죠? 순항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요인은 내가 순항 속도를 얼마로 할 거냐. 크루즈 스피드입니다. 크루즈 할 때 속도를 V 인피니티라고 하면, 자, 무게와 리프트가 같아야 되고 그때 속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자, 무게하고 리프트가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CL 양력 계수 곱하기 2분의 1 로 V 인피니티 제곱 그리고 날개의 면적 S로 결정되겠죠. 자, 그러니까 순항할 때 양력 계수는 결정이 되겠죠. W 나누기 동합 Q 인피니티, 이게 동합이죠. 곱하기 면적. 그죠? 순항할 때 양력 계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양항비를 높이려면 이 양력 계수에 대해서 항력 계수가 제일 낮은 날개를 선택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드랙 폴라라는 거 앞에서 그려봤었죠. 자, 여기에 드랙이 있고 여기서 뭐 이걸 CD로 치고 이 축이 CD고 이 축이 CL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 드랙 폴라가 뭐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익형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다 다를 겁니다. 한 놈은 드랙 폴라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예를 들어 한 놈은 뭐 이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캠버가 주어져 있으면 양력 계수 값이 받은 가격이 0도일 때 양력 계수 값이 있죠. 그죠? 그 대칭 익형은 이런 앞에 모양이 될 테고 캠버 익형은 뭐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설계한 CL 값이 있을 겁니다. 그죠? 디자인 양력 계수가 있겠죠. 이 값이겠죠. 자, 이때 항력 계수가 최소인 익형을 찾으면 내가 설계하고자 하는 항공기에 적합한 익형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양력 계수는 내가 원하는 게 정해져 있고 그때 항력 계수를 최소화해야 되니까. 그죠? 이 드랙 폴라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CL에서 최소의 CD 값을 가지는 익형을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물론 이 익형이 이 날개의 CL 값하고 똑같은 건 아닙니다. 다른 효과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죠? 또 이 C의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하이 에로바디. 자,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속도. 자, 이건 이제 항공기 개발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값입니다. 얘는 마하수 얼마로 몇 시간 동안 순항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몇 킬로미터 이상을 날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requirement 요구 조건이 설계 요구 조건.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기초 설계 이런 데서 들어봤죠? 설계 요구 조건이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속도에서 어떤 고도, 영역,
그리고 거리가 얼마, 그 채공 시간은 몇 시간,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뭐 채공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한 이놈이 있겠죠, 그죠? 몇 시간 이상을 날 수 있는 에로바디가 주어져 있으니까 적어도 그 기준을 충족하는 익형이어야 될 거고, 자, 속도가 정해지고 이 항공기의 무게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양력 계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양력 계수일 때 항력 계수가 최소인 익형 또는 윙을 날개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에로바디 측면에서 플라이트 레인지라든지 채공 시간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저 에로바디가 큰 놈일수록 유리한 면이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CLMAX는 항공기의 안정성 면에서 또는 이착륙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보다시피 앞에 예제인데 4421, 4412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이 선형 구간, 이런 익형이 있을 때 이 선형 구간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항공기를 운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항상 이 선형 구간에 바등각이 있도록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형 구간이 크면 클수록 훨씬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겠죠, 그죠? 거스트 윈드라는 건 돌풍입니다. 돌풍이 갑자기 분다는 것은 항공기의 바등각이 갑자기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을 반영해서 실제 항공기가 순항하는 바등각은 또 요 사이에 한 중간 정도 되는 곳을 비행을 하겠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또 고민거리가 생겼죠. 그러니까 순항을 할 때는 요 바등각에서 순항을 해야 되는데, 만약 그 바등각에 해당되는 CL이 예를 들어 0.7입니다. 그러면 0.7이면 뭐 예를 들어 0.7이면 항력 계수가 이렇게 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설계했던 CD 값하고 안정성 면에서 날아야 되는 CD 값이 서로 다르겠죠.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둘을 매치시키는 게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크게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항공기는 항력 계수가 이렇게 버켓을 이룹니다. 드랙 버켓을. 이게 레미나 익형, 측류 익형들이 이런 버켓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버켓 구간이 상당히 크고, 그래서 순항하는 이 위의 조건에서, 즉 CL이 웨이트로부터 오는 크루즈 스피드 조건에서 구간하고 항력 계수하고 우리가 안정성 면에서 선택하는 항력 계수가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자, 이런 조건을 충족하도록 익형을 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CLMAX가 높은 것은 이 Safe Flight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또 이 CLMAX는 테이크오프라든지 즉 이륙이나 착륙할 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요건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자, 어쨌든 요 위의 얘기와 똑같습니다. 자, 이륙이나 착륙할 때, 자, 이륙할 때 항공기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쭉 와가지고 처음에 속도가 0이었다가 최대의 속도를 쭉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이놈의 날개가 만들어내는 상태는 CLMAX 상태를 만듭니다. 자, 그럼 그때 발생하는 리프트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로 V 제곱 S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CL이 곱해지겠죠. 그죠? 자, 밀도나 면적은, 그래서 플랩 같은 것을 내려가지고 면적을 최대로 키우고, 또, 자, CL은 얘가 낼 수 있는 최대값 상태로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요? 리프트가 웨이트보다 커져야 이놈이 이륙을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리프트를 최대한 많이 발생시켜 가지고
낮은 속도 또는 낮은 이륙 거리, 활주로가 길게 쭉 있으면 가속하는 구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최대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최대로 만드는 방법은 속도를 크게 만드는 방법, 면적을 크게 만드는 방법. 그래서 날개에서 플랩 같은 것들이 밖으로 쭉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힘을 만드는 영역을 넓게 만듭니다. 면적을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개수를 최대값 상태로 놓는 것. 그래서 이륙할 때는 최대값이 되도록 또 보조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보다 더 큰 값을 만듭니다. C에 그때 실제 보조 고양력 장치 이런 걸 다 단 항공기는 CL이 막 2.0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해야 V 뜰 수 있는 속도를 가장 최소로 낮출 수가 있죠. 그죠? 그 말은 이륙 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항공기마다 그래서 어떤 소형 항공기에는 큰 항공기들이 착륙하거나 이륙할 수가 없습니다. 소형 그 공항에 소형 항공기가 아니고 공항에서는 활주거리가 짧은 공항은 큰 항공기들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기가 뜨기 시작하는 속도는 이 둘이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때의 속도를 V 스톨이라고 부릅니다. 랜딩할 때도 마찬가지죠. 랜딩할 때도 가급적이면 낮은 속도로 내려와야 되죠. 그죠? 랜딩할 때는 이런 얘기입니다. 무게에 비해서 양력이 조금만 낮아야 되죠. 양력을 갑자기 낮추면 거의 땅을 향해 꼬라박는 형태로 착륙을 하게 됩니다. 매우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서서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최대 양력 상태를 만든 후에 속도를 서서히 낮춰서 착륙을 해야 되겠죠.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착륙할 때도 CLmax나 면적을 아주 크게 만들어 놓고 서서히 내려오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놈이 하늘에 떠 있으려면 무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속도가 어떤 값 이상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값 이상, 그 값보다 낮은 속도로는 항공기가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속도를 실속 속도라고 하고 항공기 설계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 실속 속도는 뭐 20m/s 이상이어야 된다. 여기는 경항공기도 20m/s로보다 낮은 속도로 날면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20m 실속 속도 20m 이상이 아니고 20m 이하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내가 설계를 했는데 한 18m/s까지는 얘가 고도를 유지하면서 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훨씬 안전한 거죠. 왜? 엔진이 뭐 고장이 났다든지 프로펠러 고장이 났다든지 얘가 활강을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활강을 할 때 속도가 점점 낮아지겠죠. 엔진이 없으니까 마찰로 인해서 속도가 점점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활강을 오랫동안 할 수 있어야 이놈이 빨리 그 활강하는 시간 동안 공항을 향해 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실속 속도가 운항 안정성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자, 그걸 결정하는 놈이 현실적으로 이 CLmax니까 항공기가 이 익형이 CLmax가 큰 놈이 더 좋은 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에로바디 양항비랑 CLmax 이 두 가지가 어떻느냐가 익형의 특성을 성능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뭐 절대적인 건 없죠. 내가 항공기를 뭐 CL이 0.3인 조건에서 뭐 익형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랑 내가 순항하는 순항시의 CLmax가 0.1일 때랑 뭐 그 익형은 이 드랙폴라라든지
항력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무슨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요지는 에로바디가 클수록 또는 CLmax가 클수록 좋은 익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익형의 선택의 과정, 이것들은 제가 나눠드린 강의 자료에 보시면 에어포일 실렉션 해가지고 아주 좋은 방법론, 통상적으로 익형 항공기 설계를 오래 하신 분이 쓰신 좋은 글이 있습니다. 영어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이재호 교수님이 경항공기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산 경항공기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큰 과제를 했는데, 그때 제가 뭐 추천했던 익형 이런 것들이 그 에어포일 셀렉션 그 글에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 글에 나와 있는 방법론을 채택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건 이제 설계를 하는 사람의 철학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뭐 고양력 장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